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조금만 더 깊이요. 백년의 가녀린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집니다. 아가씨, 가만 좀 계시오. 이리 꿈틀거리시면 제가 손을 더 깊이 넣을 수가 없소이다. 이강산의 굵직한 목소리는 답답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 참, 조금 더 세게요. 네, 그렇게. 아, 드디어 나왔네요. 백년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시가 이토록 깊이 박혔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옵니다. 괴력의 손으로 이리 섬세하게 다룰 줄이야. 가시 빼주는 솜씨만큼 다른 솜씨도 좋으신지? 백년의 장난스러운 눈빛에 이강산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처럼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이들의 이야기.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그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소나무도 이쑤시개처럼 드는 조선의 괴력사내 이강산. 힘이야 뭐 있다면 있지요. 저 북악산도 한 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명나라에서 온 천상의 미녀, 정체를 감춘 백년공주. 아이 참, 무슨 공주람? 이 몸은 그저 꽃뱀이, 아니 꽃처럼 평범한 아가씨랍니다. 여든의 나이에 20살 청년의 무공을 지닌 괴짜 무사 헌우인. 여든이라 하나 바지 저고리 벗겨놓으면 20살 젊은이와 다를 바 없다오. 한 번 입을 열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조선 최고의 꾀쟁이 삼봉. 말재간 하나로 범의 굴에서 살 빼고 나올 수 있지요. 다만 이 강산이의 빈 머리통만은 채울 재주가 없으니 그게 서운할 따름이라후. 명나라 권력을 소나기에 넣으려는 뱀 같은 대신 구양주. 백년공주만 사라지면 명홍실은 내 차지나 마찬가지지.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무악산 깊은 곳. 이강산은 굵은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무 껍질을 툭툭 털어냈습니다. 허리 삭신이 좀 아프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 늙은 소나무를 한번 들어볼까? 이강산은 거대한 소나무 둥치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핏줄이 붉어지더니 거짓말처럼 땅에 깊게 뿌리내린 소나무가 쑥 뽑혀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놈의 나무가 하필 오늘따라 가벼워졌나? 어제는 좀 더 묵직했던 것 같은데. 그는 소나무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마치 부채질하듯 가볍게 놀리더니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바위를 향해 소나무를 휙 던졌는데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강산은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꽃잎처럼 고운 아가씨가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가씨의 흰 저고리는 이미 찢겨져 살결이 드러나 있었고 호랑이의 발톱 자국으로 보이는 상처가 그 하얀 몸에 선명했습니다. 이런 망할 놈의 짐승! 양반과 규수를 함부로 넘보다니! 이강산은 주먹을 불끈 쥐고 호랑이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나운 눈빛으로 으르렁거리며 이강산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강산이 호랑이의 목덜미를 덥석 잡더니 마치 강아지 새끼 다루듯 회집어 들었습니다. 이놈의 호랑이! 발톱은 마을 처녀들 살점을 파먹으려고 그렇게 날카롭게 길렀나? 이 소나무보다 단단한 내 주먹 맛이나 한번 봐라, 응? 이강산이 호랑이의 엉덩이를 철썩 내리치자 호랑이는 꼬리를 말고 슬금슬금 도망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이 몸이 살았네요. 여기서 호랑이 밥이 될 뻔했는데. 백년이 숨을 고르며 이강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런 산골에 장사님 같은 분이 계실 줄이야. 호랑이를 강아지 다루듯 하시다니.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강산이 뭐라 대답하려는 찰나 하늘에서 우르릉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지요. 아이고, 하늘도 참. 이강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제 움막이 있으니 얼른 피하시지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강산은 백년을 번쩍 들어 올려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빗줄기를 가르며 상기를 내달리기 시작했지요. 어머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백년의 말은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이강산은 백년이 묵직하게 등에 엎여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마치 제 발로 뛰어가는 것처럼 가볍게 달려갔습니다. 이런, 이 아가씨 몸이 참 가볍구나. 그런데 등에 닿은 이 부드러운 감촉은 뭐지? 아이고매, 강산아 정신 좀 차려야겠다. 얼마 안 가 움막에 도착한 이강산은 백년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에 흠뻑 젖었지요. 아가씨, 그 저고리가 많이 찢어졌는데 이거라도 걸치시오. 이강산은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도포를 벗어 백년에게 내밀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셔야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밖에 있을 테니. 백년은 이강산의 당황한 모습에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 참, 사내가 이렇게 수줍음을 타시다니. 호랑이는 맨손으로 때려잡으면서 처자 앞에서는 어쩌면 그리 붉게 익은 홍시 같으신지요? 이강사는 더 달아오른 얼굴로 황급히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백년이 그의 손목을 살짝 잡았지요. 잠시만요. 이 몸이 홀로 옷을 갈아입기엔 저고리끈이 엉켜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요. 백년의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강산의 심장은 마치 장정셋이 방망이질하는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씨 저고리를 제가? 네. 그저 뒤에서 좀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이강산은 굵직한 손가락으로 백년에 젖은 저고리끈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백년의 하얀 목덜미에 살짝 닿자 그녀의 몸이 살짝 떨렸지요. 장사님, 손길이 참으로 조심스럽네요. 길이 큰 손이 이토록 부드러울 줄이야. 백년의 말에 이강산의 손이 더 떨려왔습니다. 저고리끈을 당기자 천이 스르르 벗겨지며 백년의 하얀 어깨가 드러났지요. 어머나, 이 젖은 저고리가 살에 착 달라붙어 훤히 비치는 것 같은데. 장사님, 그렇게 눈을 크게 뜨시면 안 되지요. 아니면 보고 싶은 게 더 있으신가? 백년이 고개를 획 돌려 이강산을 바라보니 그는 이미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건 제가. 혹시 제 몸이 그리 탐스러워 보이시나요? 백년이 도포 자락을 살짝 들어올리자 이강산은 허둥지둥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가씨 몸매가 아름다운 건 맞지만 그러니까 장사님, 괜찮답니다. 이 몸이 농담을 한 것이니 너무 부끄러워 마시고, 하지만 이 옷은 혼자서는 벗기 어려우니 좀 더 도와주시겠어요? 이강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백년에 젖은 저고리끈을 풀어주었습니다. 다행히 큰 실수 없이 백년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고 이강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튿날 아침 백년은 이강산이 움막 앞에서 무거운 돌덩이들을 이리저리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돌덩이를 마치 콩알 짚듯 가볍게 드는 모습에 백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장사님은 마치 관우장군 같으시네. 이런 바위는 평범한 사내라면 셋이 달라붙어도 끙끙대고 말 텐데 혼자서 마치 손뭉치 들듯이 하시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강산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놀라시오? 내 고향 충청도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통나무를 지고 다니는 것은 아이들 장난이라오. 아니, 장사님께선 어쩌다 이리 큰 힘을 갖게 되셨소? 이강산은 돌덩이를 툭 내려놓고 턱을 문질렀습니다. 글쎄 말이오, 16살 땐가 하도 배가 고파서 이웃집 소를 통째로 삶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힘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하하하. 백년이 깜짝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아니, 소를 통째로요? 거짓말. 거짓말 맞소. 하하. 그저 농담이오. 어려서부터 이렇게 힘이 좋았는데 부모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힘주머니를 하나 더 들고 나왔다고 하셨지라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백년의 상처도 점차 아물었습니다. 장골 움막에서의 생활이 심심했던 터라 이강산은 백년을 데리고 인근 장터로 나갔지요. 세상에나, 이리 북적대는 장터는 오래간만이네. 구경할 것도 많고. 백년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백년은 이것저것 구경하다 비단 장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화려한 비단에 꽂혔지요. 어머, 이거 북경 소주에서만 짜는 무늬인데. 백년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주, 그게 뭐여? 술 이름인가? 이강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내가 옛날에 과수원에서 들었던 얘기랍니다. 그냥 비단이 예쁘다는 거죠. 백년의 말투가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조선말을 하다가 어딘지 발음이 달라졌지요. 이강산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순간 장터 입구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비키쇼, 명나라 사신단이 온다. 화려한 행렬이 장터로 들어서자 백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강산씨,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어지러워요. 백년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나라 말투가 그대로 튀어나온 것이지요. 이강산은 점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백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명나라 사신단 중 한 명이 백년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다른 호위병들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몇몇 병사들이 백년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지요. 아가씨, 뭔가 크게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강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발 저 사람들에게서 도망쳐야 해요. 나중에 다 말할게요. 하긴 입 벌리면 명나라 말이 쏟아지는 걸 보니 뭔가 있긴 있나 보네. 이강산은 백년을 번쩍 들어 등에 업고는 장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강산의 발걸음은 바람처럼 빨랐지요.
잠시 후 깊은 산골에 도착한 이강사는 백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웃음기가 없었지요. 아가씨, 이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겠소. 대체 누구시길래 명나라 사신들이 저리 혈안이 된 것이오? 백년이 대답하려는 찰나 나무 위에서 쨍그랑 하는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 쳐다보니 백발의 노인이 나뭇가지 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내려오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귀신이람? 이강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인은 발끝으로 나뭇가지를 차더니 공중제비를 3번이나 넘으며 내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헌호인, 백년이 반가움에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이 늙은이 속이 다 타들어갔소. 어디 다친 데는 없소. 헌호인은 착지하자마자 백년을 살피더니 갑자기 이강산에게 칼날을 겨눴습니다. 이놈, 감히 우리 아가씨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 내 놈의 목을 당장 떼어버리기 전에 실토하거라. 헌호인, 그만. 이분은 날 살려주신 은인이시라고요. 백년이 급히 헌호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은인이라고? 은인이 왜 아가씨를 납치하는 거요? 이 늙은이 눈은 독수리보다 밝다는 걸 잊었소. 납치가 아니라 구해주신 거라니까요. 칼부터 거두세요, 네. 헌호인은 마지못해 칼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강산을 노려보는 눈길은 매서웠지요. 자, 이젠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백년은 이강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주백년, 명나라 황제의 막내딸입니다. 이강산의 턱이 바닥으로 떨어질 듯했습니다. 공주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백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양주라는 간신이 황실 권력을 차지하려고 형제들을 하나둘 독살했어요. 그리고 저까지. 백년은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10살도 채 안 되었을 때 그자는 제 침소에 독살을 풀어넣었어요. 다행히 헌호인께서 발견하셔서 살았지만 그 후로 우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소이다. 헌호인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구양주 놈은 황상까지 조종하고 있으니 이제 명나라에선 그놈이 법이나 다름없소. 허나 이 늙은이 무공이 남아있는 한 아가씨는 절대 그놈 손에 죽지 않을 것이오. 아가씨 아니, 공주님. 이강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강산의 힘이 다할 때까지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헌호인의 귀가 쫑긋 세워졌지요. 쉿. 숨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나, 둘 아니 10명도 넘는 숨소리. 아이고, 그놈들이 벌써 따라왔소. 10명이라 딱 5명씩 나눠 싸우면 되겠군. 이강산이 신나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사람 싸움을 장난으로 아시오? 저들은 다 황제의. 헌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살 하나가 날아와 나무에 꽂혔습니다. 공주를 내놓아라. 황명인이라. 순간 병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재수 없는 날이네. 비 오는데 손님까지 와. 이강산이 툴툴거리며 나무 하나를 뽑아들었습니다. 뿌드드드 나무 뿌리가 뽑히는 소리에 병사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녀석들, 우리 아가씨를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모셔온 이 늙은이를 뭘로 보고? 헌호인이 정수리의 하얀 머리카락을 쫙 풀어헤치더니 갑자기 9살 아이처럼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는데 쨍그랑 헌호인의 손에서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병사들이 갑자기 귀를 막고 쓰러졌습니다. 어떠냐? 이게 바로 태산파, 응공, 귀청이 터질 거다. 이 망할 놈들아. 아이고, 허리야. 요즘 관절염이 심해서 말이야. 그러나 점점 병사들이 늘어났습니다. 헌호인과 이강산이 아무리 싸워도 끝이 없었지요. 이러다가는 끝없이 싸우게 생겼소. 다른 방법이. 그때 이강산의 눈에 산 위에 거대한 바위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헌호인, 뒤로 피하시오. 이강산은 산비탈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바위를 껴안고 온 힘을 다해 들어올렸지요. 으라라차. 바위가 우르르 쾅쾅 굴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지요. 이것 봐라. 이게 바로 조선 장사의 맛이다. 어디 다시 따라와 보시지. 이강산은 허리춤을 잡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또 들려왔지요. 아이고, 이런 끈질긴 놈들을 봤나. 이강산, 백년, 헌호인은 정신없이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에는 저물고 발 디딜 곳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만이 세 사람을 감쌌지요. 이보게, 장사.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요?
이러다 곰굴에라도 빠지면 헌호인이 숨을 헐떡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찌 알겠소. 저도 이 산을 처음 와보는, 저기 뭐가 보입니다. 이게 누구신가? 밤중에 굴러온 손님들이시구먼. 오두막 문이 활짝 열리며 비단도포를 걸친 얼굴이 반들반들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사내는 작게 박힌 부채를 흔들며 웃음을 터뜨렸지요. 이강산. 내 놈 강산이 맞지? 아니, 삼봉이? 이 산 중에서 내 놈을 만나다니. 이강산과 사내가 부둥켜 앉아 헌호인과 백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하, 세상에 산신령 옆구리에 살이 붙었나. 이렇게 우연히 만날 줄이야. 어서 들어오게나. 아, 그런데 이 아름다운 아가씨는 누구신가? 자네 마누라는 아닐 테고, 삼봉은 백년에게 깊이 목례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소인 삼봉이라 하옵니다. 입만 열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양반도 상놈으로 만드는 이 입담. 겸손하게나마 제 소개를 올립니다. 백년이 어색하게 웃음 지었지요. 그런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쉿! 병사들이 쫓아오는 소리. 헌호인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사라고? 이봐, 강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삼봉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강산은 짧게 상황을 설명했고 삼봉은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밝게 웃으며 무언가를 꺼냈지요. 자, 이거 하나씩 입어보시게. 특별히 양반 행세하던 때 쓰던 관복일세. 삼봉은 순식간에 화려한 관복으로 갈아입고 나머지 일행에게도 관복과 치마 저고리를 건넸습니다. 병사들이 가까워질 무렵 삼봉은 오두막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걸어나갔지요. 이게 웬 소라니요? 감히 황상의 특사가 묵는 곳을 어지럽히다니. 삼봉은 부채로 병사들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병사들은 삼봉의 위험 있는 모습에 잠시 주춤했지요. 뭐 특사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시오. 삼봉은 주머니에서 엉뚱한 옥패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병사들은 그것을 보고 고개를 숙였지요. 삼봉은 병사들에게 바짝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그 공주란 아가씨 말이오. 꽹과리 소리를 내며 달아난 노인과 함께 방금 특별 마차를 타고 동쪽으로 달려갔소. 아니, 꽹과리라면? 병사 하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자요. 지금 황룡 고개를 넘고 있을 터이니 빨리 달려가시오. 식사인 내가 보증하리다.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급히 말에 올라 먼지를 일으키며 황룡 고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삼봉은 기다란 수염을 쓰다듬으며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병사들 지금쯤 달장 뒤지듯 산을 헤매고 있겠지. 이 삼봉이 혀 한번 굴리면 호랑이도 고양이로 보이는 법이라니까. 삼봉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일행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두막 안은 바깥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게 크고 어리어리한 한옥 안채가 나타났는데 비단 병풍과 자개 장식장, 금실로 수놓은 방석까지 마치 양반집 사랑채에 온 듯한 화려함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다 뭐여? 이강산이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내 놈이 정승집을 털었구나. 털었다니 무슨 말씀을. 그저 한양도성 제일 가는 양반에게서 약간의 꾀를 써서 빌려온 것뿐이지. 삼봉이 빙그레 웃으며 부채로 입을 가렸습니다. 또 뭔 사기를 쳤는지. 아차, 맞다. 사실 강산아, 내가 널 일부러 찾고 있었다네. 뭐, 날 찾았다고? 그래, 이 산에 괴력의 장사가 산다는 소문이 돌길래요. 혹시 내가 아닐까 했지. 그런데 마침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 이걸 보게. 삼봉이 내민 종이에는 명나라 황실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왕의 옥새까지 찍혀 있었지요. 이건 명나라에서 특별히 보낸 밀서일세. 밀서의 내용을 들은 일행은 모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양주가 황제에게 독을 먹이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지요. 이러다간 백년 공주님뿐 아니라 황제마저 위험해지겠소. 헌호인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한숨 지었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뿐이요. 옥새를 되찾아야 합니다. 삼봉이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명황실의 진짜 옥새가 구양주 손에 있다오. 그걸 되찾아 황제에게 전하면 구양주의 모든 명령의 이조임이 드러날 것이오. 그래서 우리더러 옥새를 훔쳐오라고? 아니, 그 옥새가 어디 있는데? 이강산이 코를 벌렁거렸습니다. 남별궁이라는 곳에 구양주가 머물고 있다오. 그런데 모레 큰 연회가 열린다네. 거기 잠입해서 옥새를 가져와야 하지. 아니, 그런 살벌한 곳에 어떻게? 삼봉은 커다란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화려한 양반 도포와 갓, 그리고 화려한 기녀 복장까지. 자, 모두 변장할 차례요. 이 강산이는 충청도 최고 부자 이대감으로 변장하고. 뭐, 내가 양반이라고?
어떻게 내가 아이고, 어렵지 않소. 그저 코를 벌렁거리고 음음하며 턱을 들는데요. 참봉의 시범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사는 어색하게 도포를 걸치고 턱을 치켜들며 연습을 했지요. 이거. 그러니까 하마터면 아니, 그건 말더듬이 양반이지. 하마터면 빼고 그저 그랄지니 같은 말로 끝내면 된다니까. 이강산의 어색한 연기에 백년이 눈물이 나도록 웃었습니다. 헌호인도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백년공주는 참봉이 천천히 기녀 복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기녀라고요? 제가 어찌? 백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걱정 마오. 얼굴을 가리는 너울이 있으니 신분이 탈로 날 염려는 없소. 그저 꽃같은 공주님이 꽃같은 기녀로 변하는 것이니. 백년은 기녀 복장을 들고 뒷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나온 백년을 보고 이강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와 연지곤지 찍은 얼굴,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까지. 아이고 매. 이거 눈이 다 뒤집어지겠구먼. 공주님이 진짜 기녀 같소이다. 이 몸이 이런 차림으로 연회장에 간다니. 어머니 황후님이 보시면 실실하실 테지. 가르쳐 드릴 게 또 있소. 연애에선 양반들이 이런 걸 하지요. 참봉이 갑자기 이강산의 어깨를 툭 치자 이강산은 깜짝 놀라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대감님. 연회장에서 그렇게 놀라면 큰일 나지요. 기녀가 술잔 건넬 때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눈은 기녀의 눈이 아닌 참봉이 백년의 가슴께를 살짝 가리키자 이강산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한편 남별궁의 연회장은 화려한 비단과 등불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강산은 이대감으로, 삼봉은 박별감으로 변장하고 연회장에 들어섰고 백년은 너울을 쓴 기녀로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여봐라. 그러니까 술이 어디 있느냐? 하마터면 아니 그러할지니라. 이강산이 어색하게 연기를 하자 참봉이 이강산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리 떨리시오? 충청도 최고의 부자답게 좀 당당하게. 그래. 이 대감에게 술을 가져오너라. 급히 가져오도록 할지어다. 이강산의 어설픈 연기에 주변 양반들이 수군거렸지만 다행히 음악 소리가 커지며 기녀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저기 구양주가 앉아있소. 참봉이 눈짓했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저 화려한 복장의 여인은 누굴까? 백년이 살짝 너울을 들어보더니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언니. 뭐라고? 언니라니? 백년은 살짝 자리를 옮겨 언니 정상공주 가까이 다가갔지요. 언니, 저예요. 백년. 정상공주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백년아, 내가 살아있었어? 네. 언니, 하지만 조용히 하셔요. 저흰 지금 위험한 임무 중이에요. 정상공주는 눈물을 참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구양주가 아버지를 독살하려 해. 이미 독약을 준비했다더라. 아버지의 차에 넣을 독이 그의 방에 있어. 그리고 백년아, 구양주 방의 비밀 서랍에 옥새가 숨겨져 있어. 그걸 가져가야 해.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의 계획을 엿들었어. 어쩔 수 없는 정략 결혼이었지만 내가 죽은 줄 알고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이 자리까지 온 거야. 백년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가 해결할게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아, 저기 백년공주가 신호를 보내오는군요. 연회장을 빠져나온 일행은 한적한 정원에 모였습니다. 구양주의 침소에 옥새가 있답니다. 언니가 그리 말하더군요. 백년이 속삭였습니다. 침소라고? 아이고 망했구먼. 그 사람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오? 구양주는 지금 연회장에 없소. 옆자리 대감이 말하길 매일 이 시간이면 뒷마당 비밀정자로 홀로 가서 무슨 의식을 치른다고 하오. 지금이 딱 옥새를 훔칠 적기요. 도적질도 때가 있다더니 하늘이 우릴 돕는구먼. 이강산이 귓불을 긁적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붕만 건너가면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요. 참봉이 지붕을 가리키자 이강산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도포 자락이 휘날리며 그의 발을 감았지요. 아이고 이런 망할 도포가. 양반들은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요? 다리에 쥐가. 이강산은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간신히 구양주의 창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강산은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옥새가 어디 있나? 이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찾아보다 마지막으로 베개를 들쳤습니다. 이거다. 옥새를 품에 넣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구양주가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내 놈은 누구냐? 이강산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재빨리 창문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화살 하나가 그의 어깨를 스치며 날아갔지요. 도둑이다!
도둑이 들었다! 구양주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강산은 지붕 위를 달리다 그만 미끄러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는데 다행히 삼봉과 백년이 숨어있던 덤불 위로 떨어졌지요. 아이고, 내 허리야. 쉿, 빨리 도망치세요. 백년이 이강산을 일으켜 세웠고 일행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저기 해변으로 가면 배가 있어. 헌호인이 앞장서서 달렸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한 일행은 지친 몸을 끌며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옥새는 무사한가? 헌호인이 숨을 헐떡이며 묻자 이강산은 가슴을 열어 옥새를 꺼냈습니다. 금빛이 번쩍이는 옥새가 빗속에서도 그 위험을 잃지 않았지요. 이걸 황제에게 전하면 구양주의 속임수가 탄로날 거요. 바로 그때 해변에 수십 명의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그 앞에 구양주가 서 있었지요. 저들은 반역자들이다! 모두 쏘아 죽여라!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린 끝인가? 백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 순간 바다 쪽에서 커다란 불빛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배가 안개를 가르며 나타났지요. 저건 황제의 용선. 헌호인이 외쳤습니다. 전두에 서 있는 위험 있는 사내는 다름 아닌 명나라 황제였습니다. 아버지, 백년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황제의 배가 다가오자 구양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그는 급히 병사들에게 명령했지요. 쏘지 마라. 이건 오해입니다. 황상, 저희는 반역자를 쫓던 중입니다. 구양주, 황제의 목소리가 우레처럼 울렸습니다. 내 딸을 죽이려 한 죄, 옥새를 위조한 죄, 그리고 내 손에 들려있는 그 독약 주머니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구양주의 손에 들린 작은 주머니가 모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하, 이건 구양주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의 눈을 속이고 오랜 시간 내 딸을 죽이려 한 죄 용서치 못하겠다. 황제의 호위무사들이 구양주를 사로잡았고 황제는 두 팔을 벌려 백년을 맞이했지요. 아버지, 이분들이 저를 구해주신 은인들이에요. 백년이 이강산과 삼봉, 헌호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대들의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 황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백년 공주가 무사하니 그걸로 족합니다. 이강산이 불편한 듯 어깨를 들썩이며 대답했는데 황제는 깊은 눈빛으로 이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내 눈빛에서 내 딸을 향한 마음이 보이는구나. 감히 황가의 딸을 품에 안으려 했느냐? 이강산은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폐하, 이건 내 눈을 속이려 드느냐? 뼈가 으스러질 각오는 했느냐? 황제의 목소리가 더욱 엄해졌습니다. 아버지, 백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몸은 이 사람과 마음의 인연을 맺었나이다. 호랑이 발톱보다 날카로운 그의 눈빛이 이 딸의 가슴에 꽂혀버렸사옵니다. 황제의 얼굴이 먹구름처럼 어두워졌다가 갑자기 활짝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하, 조선 사내의 간이 배밭에서 자랐구나. 그러나 괴력의 힘과 충직한 마음씨, 황녀를 지켜낸 그 용기라면 나의 사위로 손색이 없겠도다. 참봉이 놀라 술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말했지요. 폐하, 저 강산이를 사위로요. 아니, 저 머릿속이 바람통모인 친구를. 삼봉아, 내 입 좀 닫아라. 이강산이 삼봉의 발을 슬쩍 밟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괴력의 장사가 과연 무거운 황실의 인연을 짊어질 수 있겠느냐? 황제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묻자 백년이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 몸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황녀의 옷을 벗고 그저 평범한 조선의 아내로 살고 싶나이다. 명나라 옥새보다 소중한 것이 그 사람의 품에 있나 봅니다. 이강산의 귀가 벌개져서 목덜미까지 달아올랐습니다. 아가, 아니 공주. 황제는 한참을 고민하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란 강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 명나라 황가의 피가 조선 땅에 스며든다면 그 또한 하늘의 뜻이리라. 그리하여 백년공주는 이강산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궁궐의 비단보다 거친 배옷이, 화려한 연회보다 시골 장터의 소박한 술자리가 더 좋았던 공주는 이제 행복한 아내가 되었지요. 그리고 삼봉은 여전히 꾀를 부려 세상을 살아갔으며 헌호인은 궁궐로 돌아가지 않고 두 사람 곁에서 말년을 보냈답니다. 삼봉이 어느 봄날 뽕나무 아래서 술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강산아, 어떤 느낌이냐? 명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었으니 어깨가 무겁지 않느냐? 뭐가 무거워? 이 강산이 북악산도 들어올릴 힘이 있는데. 이강산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건 그렇고 삼봉이 능글맞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명나라 황제의 딸과 하룻밤을 보내면 어떤 기분인지 이 친구에게 좀 알려주지 않겠나? 이 망할 놈. 이강산이 삼봉의 머리를 꿀밤으로 때렸지요.
이것이 바로 천금난득이라는 말의 참뜻이 아닐까요? 천금도 얻기 어렵지만 진정한 사랑은 천금보다 더 얻기 어려운 법. 하지만 일단 찾으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된다. 이강산과 백년의 사랑 이야기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초월한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옛 이야기랍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수려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 숲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아이고, 밤마다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네. 그려.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신음 소리 같기도 하고 아무도 그 숲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다지? 이런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져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밝은 밤,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홍마님이 그 대나무 숲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아니, 저게 대체 뭐란 말이냐? 홍마님은 대나무 숲에서 본 광경에 깜짝 놀라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건 검은 그림자들이었는데 웬 수상한 사내들이 대나무 숲을 드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저것들이 분명 도적대는 아닐는지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집안이 위험해질 것이야. 그날 이후 홍마님은 집안을 지킬 힘 좋은 머슴을 구하기 시작했지요. 지금까지 있던 머슴들은 모두 나이 들고 삐쩍 마른 사람들뿐이라 도적대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봐라, 이번에는 힘 좋고 일 잘하는 머슴을 구해야 하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바우라는 청년이 홍마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요, 마님. 바우는 언뜻 보기에 멍청하고 바보스러워 보였는데 걸음걸이도 어설프고 말투도 시골티가 나는지라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지요. 아이고, 홍마님이 저런 바보를 머슴으로 들이다니. 그려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란가 몰라. 아이고,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요? 바우가 멍청한 표정으로 되묻자 마을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요. 저기 바우서방, 저기 노인네가 쌀가마니를 혼자 옮기지 못해 반나절을 저러고 있는데 좀 옮겨주시게나. 우린 허리가 시원찮아서 그러이. 알겠습니다요. 제가 또 힘은 세지 말입니다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쌀가마니를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던 순간 바우의 바지가랭이가 쭉 하고 찢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보 머슴 바우는 하루에 한 가지씩 매일 어설픈 행동으로 사고를 치니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바보 바우라는 별명까지 붙여줬지요. 하지만 홍마님은 젊은 머슴을 들인 터라 개의치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바우가 들어온 후로 대나무 숲에 이상한 소리가 잠잠해진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최참봉이라는 양반이 홍마님을 찾아왔습니다. 홍마님, 이제는 방영감의 든든한 기둥에 기대어 사시는 게 어떠시오? 들리는 말로는 방영감의 기둥이 장정세못을 한다는데 최참봉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지요. 젊은 마님께서 혼자 보내시기에는 밤이 너무 길고 쓸쓸하지 않소? 참봉 어른, 제 방문 앞에는 아직 서리가 녹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둥 타령이십니까? 게다가 듣자 하니 박 영감님, 댁 기둥은 밤만 되면 휘청휘청 기울어진다지 않습니까? 한창 때에도 시원찮았던 기둥이 무슨... 최참봉이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풍산댁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홀로 된 풍산댁은 아름다운 자태와 교태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아이고, 저 풍산댁 때문에 마을 머슴들은 다들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그려 풍산댁 치맛자락만 스쳐도 머슴들은 넋이 나간다는구먼. 듣자 하니 마을 머슴 중에 풍산댁과 배꼽을 안 맞춰본 사내가 없다지 않은가? 그런 풍산댁이 이번에는 바우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머슴이 궁금했던 것이지요. 바우야, 내 방에 좀 들어와 보겠냐? 한양서 가져온 좋은 차도 있는데. 하지만 바우는 묘하게 거리를 두었지요. 다른 머슴들과는 달랐습니다. 풍산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요. 차는 홍마님과 마시는 게 좋을 듯하구만요. 이런 바우의 반응에 풍산댁은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놈이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구나.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하녀 월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어 바우를 유심히 살폈지요. 아이고, 참말로 이상하구먼. 머슴이 저리 기품이 있을 리가 있나. 월이는 바우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평소에는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바보바우라고 놀림을 받다가도 마을 사람들이 없을 때는 하는 행동이 전혀 달랐으니까요. 지게를 치고 나무를 날라도 허리 한번 굽히지 않고
장작을 패도 칼로 두부 자르듯 깔끔하게 패는 것이었지요. 한편 뭐가 아쉬웠는지 이날 저녁에도 풍산댁은 담장 밑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슴께를 훤히 드러낸 채 서 있는데 마치 꽃처럼 탐스러웠지요. 여보시오. 바우 서방. 오늘은 내 방에 들러 술 한잔하고 가시구려. 하지만 바우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풍산대. 그러다 마님 귀에 들어가면 곤란하겠구만요. 아이고, 이 답답한 사내야. 마님이 알 리가 있나. 게다가 풍산댁이 바우의 팔을 슬쩍 잡으며 속삭였지요. 어휴, 이리 달밝은 밤에 홀로 있자니 이불 속이 뜨끈뜨끈해서 잠도 안 오는구먼. 바우 서방이 좀 시켜주시면 좋을 텐데. 풍산댁은 바우의 귓가에 달콤하게 속삭이며 옷고름을 살짝 느슨하게 풀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순간 바우의 눈빛이 달라지더니 마치 호랑이처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요.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 그 말을 몰래 듣고 있던 월이가 뒤에서 빙그레 웃고 있었지요. 내 정체 감추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야. 보통 머슴이 저런 눈빛을 가질 리 없지. 그런데 그날 밤 대나무 숲에서 바우는 어딘가 수상한 사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리는 바우의 말에는 평소와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마님은 바우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복의 바우야, 어제 대나무 숲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요. 달빛이 고와서 잠시 바람 쐬러 나갔다 왔을 뿐입지요. 요즘 머슴이 달빛 구경을 다 하는구나. 어디 머슴 주제에. 마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우가 마님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요. 아이고, 마님, 바보라고 너무 놀리시면 정말 바보짓을 할지도 모르지요. 머슴인들 어찌 사람 마음이 없겠습니까? 바우는 해실해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님은 처음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지요. 바보 머슴의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 경고 같았습니다. 이놈아 깜짝 놀랬잖느냐? 마님이 손을 들어 바우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번개같이 마님의 손목을 잡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우의 손길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기가 마치 비단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 손길은. 마님이 놀라서 바우를 바라보는 순간 대나무 숲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또 누구냐?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들었지요. 그러자 바우가 마님을 감싸 안으며 외쳤지요. 마님, 몸을 낮추십시오. 바우는 마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는 복면들과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보처럼 보이던 바우의 몸놀림이 마치 춤추듯 우아했지요. 이놈! 내 놈이 그자였구나! 복면들 중 하나가 이를 갈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이미 그들의 검을 피해 번개처럼 움직이고 있었지요. 마님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게 정말 우리 집 바보 머슴이란 말인가? 마님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보처럼 굴던 머슴이 단숨에 복면인 5을 때려 눕힌 것이었지요. 여복의 바우야, 방금 그 솜씨는 대체.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엔 꼬장꼬장하던 마님이 처음으로 말까지 더듬는 것이었지요. 이놈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그런 무술을. 그러자 바우가 다시 그 어리숙한 모습으로 돌아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어찌나 아픈지 방금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구만요. 하지만 이제 마님은 바우의 연기를 눈치챈 듯했습니다. 바우를 유심히 살펴보던 마님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그러고 보니 이복의 바우야, 어젯밤 대나무 숲에서 본 그것은 대체 무엇이더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숨길 것 없다. 어젯밤 대나무 숲에서 내가 검은 도포 차림의 사내와 나누던 이야기, 이 귀로 직접 들었느니라. 마님의 말에 바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또 해실실 웃었습니다. 아이고, 마님도 참, 야밤에 혼자 대나무 숲을 어찌 다니십니까? 도깨비한테 홀릴 뻔하셨구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나무 숲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둥둥둥,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 같았는데 좀 전에 복면인들이 술을 늘려 다시 침입하려는 듯했지요. 그러자 바우의 얼굴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마님, 어서 방으로 들어가 계시는 게 좋을 듯하옵니다. 마님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하지만 다리가 덜덜 떨려 제대로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본 바우가 마님을 번쩍 안아들더니 안채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놀란 마님이 작은 비명을 지르며 바우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코끝으로 향긋한 소량이 스쳐갔지요. 마님, 오늘 밤은 문 밖을 절대 나서지 마시고 촛불도 켜지 마십시오. 바우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 머슴의 목소리가 아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위험 있는 목소리였지요. 저들은 대체 누구냐?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바우는 대답 대신 방문을 닫고는 밖으로 급히 나가버렸고 잠시 뒤 칼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지요. 그리고 이어서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놈을 잡아라! 검은 그림자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감히 주둔영을 습격한 놈들이. 주둔영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 마님은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바우의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우의 손에는 푸른빛이 도는 검이 들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건 분명 10년 전 그 청룡도. 그때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니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옛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지요. 아니, 설마. 그때였지요. 월이가 숨을 헐떡이며 마님의 방으로 뛰어들어왔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저 바오가. 그래, 말해보거라. 바우가 어쨌단 말이냐? 바오가 10년 전 돌아가신 마님의 오라버니이신 영호의 대장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월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바우야. 이제야 알겠구나. 그 눈빛이 어릴 적 늘 마당에서 보던 그 눈빛이었어.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달빛 아래서 바우의 모습이 겹쳐 보였지요. 붓글씨를 쓰던 소년, 오라버니와 아버지를 잃고 사라진 소년, 그리고 지금 자신을 지키려 검을 든 사내의 모습이 그때였습니다. 자, 저기다! 이번엔 놓치지 말아라! 마님, 제 뒤로 서십시오. 바우가 마님을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월이의 눈빛이 이글거리더니 그 눈빛이 요상하게도 복면인들을 향해 있지 않고 바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잠시 후 복면들과 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월이가 미끄러지듯 부엌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바우는 순식간에 두어 놈을 쓰러뜨렸지만 자꾸만 더 많은 차들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월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건. 하지만 바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쉬쉬하는 소리와 함께 연막이 피어오르자 월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복면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연기가 거치고 나서야 바우는 마님의 안위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마님은 다치지 않으셨지만 이상하게도 월이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월이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구나. 좀 전에 어떤 이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 뒤로 보이지 않네. 월이 그 계집이 좀 수상하구나. 마님의 말씀에 바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님. 하필 습격 직전에 월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주물럭거리는 걸 봤습니다요. 아마도.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님은 마당 툇마루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월이 계집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이람. 그리고 그날 밤 그 복면들은. 마님은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우가 대나무 숲 버기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발소리를 죽여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바로 절 뒷산의 운봉 스님이었지요. 어찌 되었느냐? 그날 밤 일에 대해 단서는 찾았더냐? 스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요. 월이의 방에서 이걸 찾았는데. 바우가 꺼낸 것은 붉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는 조그만 서찰이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박 영감의 도장이 찍힌 것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스님.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바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월이의 방 다다미 밑에서 군영의 도면도 나왔습니다요. 그런데 그 도면 위에 붉은 점이 몇 군데 찍혀 있는데 그곳이 하필. 설마 5년 전 영호의 대장님이 피살당하신 곳들과 일치한다는 것이냐? 스님의 눈빛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헌데 이상한 것은 그 도면의 글씨체가 월이의 것이 아니라 그때였습니다. 대나무 숲으로 키가 훤칠한 사내의 그림자가 드려진 것입니다. 아니, 이거 반가운 자리구나. 한밤중에 절의 스님과 머슴이 무슨 밀담을 그리 하시는지요? 바우와 스님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박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영감얼은 이 밤중에 어인일로. 바우가 슬그머니 서찰과 도면을 품 안으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영감의 눈빛이 매서웠지요. 이놈아 뭘 그리 황급히 감추는 게냐. 이리 줘보거라. 방영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손등에 달빛이 비치자 희미한 칼자국이 보였지요. 마침 그때 운봉 스님이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손등의 상처 5년 전 영우이 대장님의 청룡도에 베인 것이 아니오. 방영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하하, 스님도 참. 이건 그저 며칠 전 사냥을 나갔다가 다친 것을. 그런데 영감님, 상처가 어찌 청룡도에 당한 것처럼 푸른 빛으로 흉터를 남기나이까? 바우의 말에 방영감의 눈빛이 변했는데 손을 들어 무언가를 하려는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고, 이렇게 달 좋은 밤에 어찌 남정네들끼리만 모여 계시나요? 풍산댁이었습니다. 아니, 풍산댁이 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산댁의 손에도 뭔가 서찰 같은 것이 들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허, 이거 재미있구나. 오늘 밤 이 대나무 숲에 비밀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방영감이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춤에서 칼을 들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풍산댁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지요. 아이고, 영감님도 참. 그리 험상궂은 얼굴로 칼자루나 만지작거리시면 어쩌시려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서찰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던가요? 방영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월이 계집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이진 않았는데 영감께서는 절 앞에 있는 느티나무를 아시는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나무 아래 영호이 대장께서 남기신 물건이 묻혀있다 하더군요. 영감과 외놈들이 주고받은 밀서며. 박영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가 싶더니 이내 섬뜩한 웃음을 지었지요. 그래. 모든 게 끝났구나. 하지만 내 죽음으로 끝내지 못할 것이다. 이미 외놈들은. 그러더니 방영감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운봉 스님이 얼른 달려가 방영감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런 수라완을 먹었구나. 자결을 했다. 아이고, 이거 참 안타깝구만. 영감님은 가시고 이제 마님은 누구 품에 안기시려나? 풍산댁이 서찰을 살랑살랑 흔들며 웃었지요. 그러자 마님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 계집, 어서 저리 가지 못할까? 애구구 마님도 바우 서방 팔뚝에 그리 꼭 매달려 계시면서 그리 말씀하시면 쓰겄소? 풍산이가 보기에도 그 품이 따숩고 든든해 보이는구만. 마님은 그제야 자신이 바우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바우의 넓은 가슴팍이 눈앞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매, 이게 무슨... 마님이 얼른 떨어지려 했지만 바우는 오히려 마님을 더 꼭 끌어안았지요. 마님, 아직 위험하니 제 품에 계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따뜻하게 울리자 마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이 계집은 도망가고 이제 마님 혼자시니 좋은 기회라 여기시는 거요? 풍산대, 서찰은 어디서 구한 거요? 바우가 물었지요. 이 서찰 말이오? 서방님이 궁금하시다면 내 방에 들러보시겠소? 밤이 이리 좋은데. 야, 이 뻔뻔한 계집이... 마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풍산댁은 약을 올리며 대답했지요. 마님, 혹시 모르시나 보오? 바우 서방 물건이 얼마나 장한지. 마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우의 품에서 벗어나려던 마님이 오히려 바우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님. 그러니까 이건 그저 추워서... 마님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애구구, 이거 보시오. 마님이 어찌 그리 수줍으신지. 풍산이는 서방님 품에 안겨봐서 다 알지요. 얼마나 단단하고 뜨끈한지. 이 계집이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요? 이 서찰만 봐도 알 텐데. 바우 서방 보시겠소? 박영감님이 왜 그리 급하게 돌아가셨는지. 바우가 풍산댁을 노려보았습니다. 풍산대, 그 서찰에 뭐가 적혀 있는 거요? 에이, 궁금하시면 와서 보시지라. 내 방은 늘 문이 열려있구만. 풍산댁이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올리며 걸어가는데 그 걸음걸이가 꼭 봄날의 나비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바우의 품에서 더욱 꼭 달라붙었지요. 저 계집을 따라가면 안 된다. 마님. 바우야, 너는 내 옆에만 있어야 하는 거야.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마님은 깨달았지요. 자신의 마음이 바우에게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아이고, 저런. 이거 참 가슴 따뜻한 광경이구만. 풍산댁이 킥킥 웃으며 서찰을 품에 넣었습니다. 참말로 재미지구만. 월이 계집은 방 영감과 놀아나고 마님은 머슴에게 마음을 뺏기실 줄이야. 방금 영감님 편이라고 하셨소? 풍산댁이 얼굴을 살짝 가리며 돌아섰습니다.
자, 이제 풍산이는 이만 물러가야겠구만. 헌디, 밤마다 대나무 숲에서 들리던 그 신음소리, 그게 바로 월이 계집하고 영감님이 만나는 소리였다는 걸 아시고는 계시겠지요? 풍산댁의 말에 마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풍산댁. 그러면 머리 계집이 이 모든 일이 뒤에 아이고, 마님도 참, 영감님이 왜 그리 급하게 자결을 하셨겠소? 이제야 자기 죄를 털어놓을 때가 됐다 싶어서. 그때 풍산댁이 서찰을 살짝 꺼내 흔들었는데 달빛에 어렴풋이 비치는 서찰의 끝자락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저 도장은 바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자 풍산댁이 또다시 키키고 섰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그리 무섭게 보시면 어쩌겠소? 풍산이 방에 오시면 이 서찰 말고도 더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다오. 이 계집이 무슨 마님이 발끈하려는데 그때였습니다. 대나무 숲 깊은 곳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풍산댁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안색이 변하더니 후다닥 치맛자락을 날리며 달아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시간이 늦었구만. 풍산이는 이만. 저기 봐라. 풍산댁이 도망간다. 마당 너머에서 월이를 쫓던 포졸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나무 숲을 휘감던 횃불빛에 풍산댁이 놀라 도망간 그날 밤 바우와 마님은 풍산댁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남의 방을 뒤지자니 일이 떨리는구만. 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보자. 이것이 바우가 서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 이제 영호위 대장의 누이를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니 이건 오라버니의 친필이잖아. 서찰 뒤편에는 영우이 대장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누이야, 나는 박 영감의 큰 음모를 알아냈다. 그자가 외적과 내통한 정황. 아이고 매, 이런 내용이. 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자 바우가 마님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바우야. 하지만 그때 방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요. 거기 누구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이었지요. 이런, 세상에, 월이 내가 살아있었던 거였어? 월이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님. 그리 점잖은 채 하시더니 한밤중에 머슴과 단둘이 남의 방을 뒤지고 계십니까? 그러더니 월이가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라버니를 해쳤다고 했지. 그런데 왜 박영감과 붙었느냐? 영감님은 제가 어릴 때 고아인 저를 거둬들이시고 저와 함께 살겠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그 전에 경우 이 대장님을 해쳐달라고. 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영감님은 갑자기 마님과의 혼인에 관심을 갖더니 이 계집은 버리고 이제는 자결까지 하시다니. 이제 보니 마님도 영감님도 모두가 저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이럴 바에야. 단검을 휘두르는 월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님도 저도 이승에서는 모두 벌 받아 마땅하지요. 월아 멈추거라. 마님이 놀라 소리쳤지만 바우가 재빨리 마님을 감싸 안으며 창가로 피했습니다. 월이의 단검이 허공을 갈랐지요. 월이, 잠깐. 마님은 애초에 박 영감과의 혼인을 원치 않으셨다. 바우의 외침에 월이의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거짓말. 그럼 왜 영감님이? 당신이 속은 거다. 박 영감이 자기 죄가 탄로날까봐 널 이용한 것이지. 그 순간 월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에서 단검이 떨어지며 덜그럭 소리가 났지요. 거짓말이겠지. 영감님이 나를. 그때였습니다. 풍산댁이 숨차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봐요, 월이, 이것 좀 보시겠소? 풍산댁의 손에 들린 건 다른 서찰이었습니다. 영감님이 자결하시기 직전에 쓰신 마지막 편지요. 당신이 이용당한 진짜 이유가 적혀있구만. 월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월아, 너를 속여 영호위 대장을 죽이게 한 것은 나의 큰 죄이다. 대장이 왜군과의 내통을 밝혀낼 것 같아 급히 손을 써야 했다. 너는 그저 나의 칼이 되어주었을 뿐. 월이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감님은 왜군과 내통했단 말이오?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를.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우가 마님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지요. 그렇습니다. 마님, 영호위 대장님이 박 영감의 반역을 밝히려 하셨기에 그래서 박 영감이 월이를 꿰어.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월이가 갑자기 단검을 다시 집어들었지요. 이제야 모든 걸 알았지만
난 이미 손이 피로 물들었소. 아님, 나리께 못다한 마지막 청이 있었는데 순간 월이가 마당으로 달려나가 절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어라, 마님의 비명이 울려 퍼졌지요. 모두가 절벽 끝으로 달려갔지만 월이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침묵 속에서 풍산대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고로 사람이란 게 한번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돌이킬 수가 없는 법이지요. 월이가 사라진 그날 밤, 마님은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먹먹했지요. 월아, 너도 가여운 신세였구나. 그때 방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주무시옵니까? 바우의 목소리였지요. 마님이 문을 열자 바우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요. 풍산댁이 가져온 서찰들, 영감님과 외장들이 주고받은 편지들, 조정에서도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바우야, 아버님과 대장님의 원수를 갚았으니 이제 이 바우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요. 마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냐. 마님, 실은 이 바우의 가슴 속엔 오래전부터 마님밖에 없었습니다요. 어릴 적 마당에서 처음 배웠을 때부터. 나도 그랬단다. 마님이 바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비추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강바우에게 충의와 지략을 인정하사 정삼품 어모 장군의 직첩을 하사하노라. 마님과 바우가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갔지요. 아이고, 하늘도 무심치 않으시구나. 마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고 이제 바우는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가 된 것이지요. 마님, 이제 당당하게 마님 곁을 지키겠습니다요. 이렇게 바우는 어모 장군이 되었고 얼마 뒤 마님과 혼례를 올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입이 거칠어서 이제는 장군님이라 불러야 하는 걸 잊고 있었구만. 풍산댁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자 바우가 웃으며 말했지요. 풍산대, 그간 서찰을 모아두셨다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요. 에구, 고마워하실 거 없지라오. 그저 이 풍산이가 똑똑해서 영감님 수작을 눈치챘던 것뿐이지요. 그런데 내 방에는 언제 한번 놀러 오실 거요? 야, 풍산댁 이것이 또 꼬리를 흔드네.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우와 마님은 이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견이수명이라 했답니다. 위험을 보고 목숨을 바친다는 뜻이지요. 바우는 영우이 대장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마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성심과 의리는 결국 진실을 밝히고 사랑을 이뤄냈지요. 옛말에 진심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의리를 먼저 생각하고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참된 정신이 아니었을까요? 옛날 조선 한양 도성 근처 작은 마을에 김만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득이는 본디 글재주가 있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비였으나 몇 해 전 아내를 병으로 잃고 난 뒤로는 세상 맥이 풀려 술로 세월을 보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하늘도 무심하시지. 만득이는 종종 이렇게 한탄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8순이 넘은 노모 김씨 할멈만이 남아 있었는데 김씨 할멈은 나이가 들어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 걱정의 날마다 부처님께 백일 기도를 올리는 정성이 가득한 분이셨지요. 아들아, 배고프구나. 그는 술 기운에 잠깐 잠들었다가 어머니의 목소리에 깨어났는데 해는 이미 서산에 걸려 있었고 배고픔을 호소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금방 뭐라도 구해올 터이니. 만득이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마을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힘을 내며 걸었지요. 마을에 도착한 만득이는 이웃들에게 이리저리 부탁을 해보았지만 날이 갈수록 술주정뿐인 그를 본 이웃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웃 최서방의 따끔한 충고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게 만드기, 자네 그 술버릇 좀 고치게. 늙으신 어머님은 어쩌려고 그러나. 이웃 최서방의 말에 만득이는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그를 덮쳤지만 그 순간에도 술 생각이 났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한 사발만 마시고 정신 차려 일거리라도 찾아보자. 결국 만득이는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주막 문 앞에서 그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리며
배고파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지요.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하려 했던가. 만드기는 주막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시오, 선비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만드기가 돌아보니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노파의 눈빛은 따뜻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여보시오, 선비님. 혹시 일거리를 찾고 계신가요? 우리 집 마당을 좀 쓸어주시면 저녁거리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노파의 말에 만드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드기는 노파의 집 마당을 쓸고 그 대가로 쌀 한 대박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님, 이 불효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드기는 쌀을 씻어 죽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죽을 드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만드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만드기는 오랜만에 술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편 그의 꿈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가슴 한켠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어머님, 이제 제가 정신 차리고 표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만드기의 중얼거림과 함께 그날 밤 초가집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히 스며들어 방 안을 밝히는 가운데 그의 꿈속으로 이상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만득은 자신이 깊은 산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울창한 소나무와 전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맑은 계곡물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달빛이 숲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부신 빛이 나타나자 만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빗속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고 흰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은 푸른빛 도포를 입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노라. 김만득,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만득은 놀라 엎드려 절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소인이 무슨 죄를 지어 산신령님을 뵙게 되었습니까? 산신령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가 아니라 내 효심 때문이란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노라. 만득은 고개를 들어 산신령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신령님, 저는 아직도 부룩한 자식입니다. 어머님께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하고. 만득은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했지만 산신령은 지팡이로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길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되는 법이지. 내가 너에게 기회를 하나 주겠노라. 만득의 눈이 커지며 물었습니다. 기회라뇨? 이 산 깊숙한 곳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다. 그 나무 아래에 가면 내 운명이 바뀔 것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산신령의 목소리가 엄숙해지며 계속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만날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만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산신령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산신령이 만득에게 바싹 다가와 귓속말을 했지요. 그곳에서 내가 보게 될 것들에 대해 절대 다른 이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입 밖에 낸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야. 만득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가거라. 해가 뜨기 전에 느티나무를 찾아야 한다. 산신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만득의 눈앞이 밝아지며 그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꿈이었던가. 만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산신령의 말씀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이내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주무시는 어머니께 작은 소리로 말씀드리고 집을 나섰는데 밖은 아직 캄캄했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그가 산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안개가 자욱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안개 속에서 그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지요. 저것이 산신령님이 말씀하신. 만득은 불빛을 따라 산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안개가 짙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만득이 떨리는 목소리로 울었지만 대답은 없었고 대신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가자 만득은 무서웠지만 산신령의 말씀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걸 어쩌란 말인가. 그때 안개 속에서 커다란 느티나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지요. 만득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여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여인이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만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당신이 나를 도와줄 사람인가요? 여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같았지요. 순간 만득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다가 산신령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 대가로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만득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아니면 꿈소리 꿈인가? 하지만 산신령님이 말씀하셨지. 이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라고. 만득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만득의 말이 끝나자 여인은 만득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만득의 가슴은 따뜻해졌지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득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그 순간 동쪽 하늘에서는 먼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만득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의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동이 틀 무렵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김씨 할멈은 아들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다 왔느냐? 날이 밝기도 전에. 그저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만득은 어머니께 거짓말을 할 수 없어 말을 얼버무렸지요. 그날 하루 종일 만득은 산신령과 여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이 일을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게 내 인생을 바꿀 기회라면.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갈수록 만득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는데 주름진 얼굴, 허연 머리. 그동안 자신 때문에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만득은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마을 길을 걸으며 만득은 이웃인 최서방의 집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잠시 후 도착하자 최서방의 집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고 얼마 후 최서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만득이 웬일인가? 만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형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최서방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을 잠시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말입니다. 최서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려, 알겠네. 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겠네. 다만 조심하게나. 만득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지요. 얼마나 산길을 올랐을까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만득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숲이 깊어질수록 어둠도 짙어졌지만 달빛이 나무십 사이로 간간히 새어들어 그의 길을 비추었지요. 갑자기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 만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놀랐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득은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고 그곳에는 어제 만났던 하얀 소복의 여인이 서 있었지요. 오셨군요. 만득 씨. 여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효심이 아름답군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일을 하는 동안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만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제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까? 여인은 대답 대신 만득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위는 점점 더 어두워졌고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속삭임 같기도 한 소리. 만득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여인의 말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요. 진정해. 절대 뒤돌아보지 마. 어머님을 위해서.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드가
만드가 만득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지요. 만드가 너 날 혼자 남겨두고 어디 갔느냐? 만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왜 여기에? 아니, 절대 대답하면 안 돼. 여인이 그렇게 말했어. 그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지요. 아이고, 내 아들아.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단다. 제발 먹을 것 좀 다오. 어머니의 목소리에 만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여인이 만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만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갔지요.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주위가 밝아지기 시작하자 만득은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제 다 왔나요? 네.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뒤를 돌아보셔도 됩니다. 만득이 조심스레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만득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만득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지나온 길은 온통 안개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 수많은 빛덩어리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만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이것들은 모두 영혼의 빛이에요.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죠. 만득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연민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저 영혼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만득은 긴장한 표정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빛들 중에는 당신을 유혹하려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당신의 육신을 차지하려 할 수도 있죠. 절대로 그들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들을 극락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극락문 연부를 외워주세요. 만득은 깊은 숨을 내쉬고 안개 속으로 한 발짝 내딛었는데 그 순간 주변의 빛들이 그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나 좀 도와주시게. 나는 억울하게 죽었다네.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이 몸은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수많은 목소리가 만득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극락문 연부를 외기 시작했지요. 나무 아미타불. 그의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몇몇 빛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한 빛이 만득의 앞에 나타났는데 그 빛은 다른 것들보다 더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젊은이, 나는 이 마을의 전 현감이었어.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당신에게 알려주겠소. 그 대가로 나를 좀 도와주시오. 만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감의 비밀이라면 분명 값진 것일 테지만 여인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저 당신을 극락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현감의 빛이 사라지자 다른 빛이 나타났지요. 이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죠. 도련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생전에 못다한 사랑이 있어요. 당신과 함께 그 사랑을 이루고 싶어요. 만득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젊은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에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당신의 마음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승의 일입니다. 이제 편히 극락으로 가세요. 나무 아미타불. 여인의 빛이 사라지자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묘한 평화로움도 느껴졌지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그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줄기 강렬한 빛이 나타났는데 그 빛은 다른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태양빛 같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웠지요. 저건 뭐지? 만득이 중얼거렸을 때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빛을 따라가세요. 당신의 진정한 운명이 거기에 있어요. 만득은 망설임 없이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지요. 그리고 잠시 후 빛 속으로 들어선 만득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그곳은 더 이상 어두운 숲이 아니었지요. 눈부신 꽃들이 만발한 정원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 위에 작은 정자가 떠 있었는데 정자에서 한 노인이 만득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김만득 선비.
노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만득은 어리둥절하며 말했지요. 제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건가요? 그리고 어르신은 누구신지.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네. 지금은 그저 자네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 만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었지요. 잠시 후 노인은 만득에게 차를 건넸는데 그 차의 향기는 만득이 지금까지 맡아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차를 마시게. 그러면 자네의 운명이 보일 것이네. 만득이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을 때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지요. 그 광경 속에서 만득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은 지금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부유해 보이는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미래인가요? 그렇네. 하지만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만득은 긴장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그 일이란 게 무엇입니까? 자네는 이제부터 인연의 중재자가 되어야 하네.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끊어진 인연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해. 만득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지만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지요. 그 일이 쉽지만은 않을 걸세.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자네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걸세. 노인의 말에 만득의 마음속은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묘한 사명감도 느껴졌지요. 그럼 제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를 주겠네. 자네가 처음 만났던 그 여인의 한을 풀어주어야 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도와주게. 만득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눈으로 말했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이제 가보게. 자네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잠시 후 만득이 정자를 나서려 할 때 노인이 다시 한번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심하게.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지. 자네가 받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네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네. 만득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고 정자를 나서 빛을 향해 걸어갔지요. 그의 앞에는 새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빛 속으로 들어선 만득의 눈앞에 다시 어두운 숲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눈에는 결의와 희망이 가득했지요. 자, 이제 시작이구나. 만득은 깊은 숨을 내쉬고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직 풀어야 할 많은 비밀과 만나야 할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만득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불빛을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풀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그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지요. 허허, 이런 곳에 과연 무엇이 있단 말인가? 만득은 중얼거리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무렵 어느새 그는 숲 한가운데 있는 작은 호숫가에 도착했습니다. 호수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주변에는 반딧불이들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아름다워 만득은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아, 이런 곳이 있었다니. 그때 갑자기 호수 한가운데서 물보라가 일더니 한 여인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만득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지요. 누구십니까? 만득이 떨리는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만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여인의 얇은 비단 저고리가 흩날렸고 그녀의 아름다운 실루엣이 달빛 아래 드러났는데 만득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지요. 나는 이 호수의 홀령이에요. 당신이 나를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만득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지요. 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여인은 만득에게 천천히 다가올 때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호수 위를 걷는 듯 가벼웠고 긴 머리카락은 달빛에 반짝이며 나부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만득은 이상한 향기에 취하는 듯했지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동시에 어떤 유혹의 기운이 느껴졌고 만득의 심장은 쿵닥거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먼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만득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끌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당신이 내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득이 여인의 눈을 바라봤을 때 그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강렬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만득은 그 순간 자신이 이 여인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묶여있는 영혼입니다. 제 한을 풀어주실 수 있다면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어요.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당신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여인은 호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호수 밑바닥에 제 유골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 제대로 장사 지내주시면 됩니다. 만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밤중에 차가운 호수에 들어가 유골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이미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대답했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만득은 천천히 호수로 들어갔는데 차가운 물이 그의 피부에 닿자 전율이 잃었지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물속으로 잠수했지요. 물속은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이상하게도 만득은 앞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호수 바닥을 더듬으며 유골을 찾아 헤맸지요. 몇 번이나 물 위로 올라와 숨을 고르고 다시 잠수를 반복하던 중 만득은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고 그 안에는 분명 여인의 유골이 들어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자를 들고 물 위로 올라와서 여인에게 말했지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유골인가요? 여인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인은 만득에게 다가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이 유골을 저 언덕 위에 묻어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을 3번 불러주세요. 만득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를 들고 언덕으로 올라갔고 그는 맨손으로 땅을 파고 상자를 묻었지요. 그리고 여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제 이름은 연어입니다. 만득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연화, 연화, 연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여인의 모습이 점점 밝아지더니 마치 반딧불이처럼 빛나기 시작했고 그 빛은 점점 더 강해져 만득의 눈을 멀게 할 정도가 되었지요. 그리고 만득이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여인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대신 그 자리에 아름다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연화, 당신의 한은 풀려나요? 그의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듯 갑자기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바람에 연꽃 잎이 살랑거렸고 만득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그때 멀리서 달고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득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벌써 아침이 되었나? 만득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피곤함 때문에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요. 집에 도착한 만득은 조용히 문을 열자 만득아, 내가 왔느냐? 어머니의 목소리에 만득은 깜짝 놀랐지요. 그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지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괜찮다. 아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이 늙은이가 어찌 알겠느냐. 다만 내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걸로 충분하구나. 만득은 어머니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져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열심히 살아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만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그래, 내 아들. 내가 무엇을 하든 이 어미는 내 편이란다. 다만 몸 조심하거라. 만득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시 눈을 붙였는데 그의 꿈속에서는 연꽃이 피어나는 호수와 달빛 아래 춤추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만득은 자신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면서도 흥미진진한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 같았지요. 잠시 후 만득이 잠에서 깨어난 것은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며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는데 연하의 훈령을 만난 것이 꿈만 같았지만 그의 옷에 남아있는 호수물 냄새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신없이 잠들었구나. 만득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들어가 쉬세요. 아니다. 내가 피곤할 텐데 어미가 하마. 어서 가서 아침이라도 먹거라. 만득은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에 남아있는 쌀로 죽을 끓여 먹으며 그는 어젯밤의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연하의 한은 풀어드렸지만 그 보답으로 받기로 한 것은 무엇이었지?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창문으로 꽃잎 하나가 날아 들어왔지요. 만득이 그 꽃잎을 주워 들자
그것은 연꽃이 피었지요. 이게 무슨... 그 순간 만득의 귓가에 연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득 도령, 오늘 밤 다시 호숫가로 와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만득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가야 하는 건가?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만득은 다시 호숫가로 향했습니다. 호숫가에 도착하자 연하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녀는 어젯밤보다 더욱 선명한 모습으로 만득 앞에 나타났지요. 오셨군요. 만득 도령. 네,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연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당신께 모두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제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과 그 원한을 풀어주시면 큰 보상을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연하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저는 15년 전 이 마을의 양반집 교수였어요. 하지만 그 집 도련님과 사랑에 빠져 홀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나지막한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우리는 달빛 아래 몰래 만나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시간을 나누기도 했죠. 하지만 그 순간들은 너무나 짧았어요. 홀령의 말에 만득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홀령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도망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만 들키고 말았죠. 그리고 도망치다 결국 저는 물에 빠져서 세상을 하직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군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세상을 떠난 이유는 그 집 마님이었습니다. 마님은 저와 도련님의 사이를 알고 계셨고 그날 밤 우리를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득은 그녀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원한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연하는 만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제 유품을 찾아주세요. 도련님이 제게 주었던 비녀가 있어요. 그것만 찾아주시면 제한이 풀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득 도령,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저는 당신께 큰 보상을 해드리겠어요. 제가 생전에 알고 있던 보물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물이라는 말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요. 연하 아가씨, 보상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신의 원한을 풀어드리는 것은 그저 옳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연하는 만득의 말에 감동한 듯 했지요. 당신의 마음씨가 참으로 고우시군요. 하지만 제 마음이니 꼭 받아주세요. 그것이 제가 당신께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만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세요. 날이 밝기 전에 그 집에 가셔야 해요. 마님은 아침 일찍 제사를 지내러 갈 거예요. 그때 집에 아무도 없을 테니 그때 들어가세요. 그는 연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을로 향했는데 그의 가슴은 긴장감으로 뛰고 있었지요. 아침이 되어서야 마을에 도착한 만득은 연하가 말한 양반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고 대문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만득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대문 옆 담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렇게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오다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만득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만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곳에는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심의 눈빛으로 쳐다봤지요. 저는... 만득은 당황해 갑자기 그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새로 들어온 하인입니다. 마님께서 아침 일찍 오라고 하셔서... 노파는 잠시 만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으며 말했지요. 그렇구나. 마님은 방금 제사 지내러 가셨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 청소나 하거라. 만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파가 떠나고 만득은 안채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방들을 살펴보며 연하의 유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녀를 찾아야 해. 만득은 방 구석구석을 뒤지며 비녀를 찾다가 그의 눈에 작은 함이 들어오자 조심스럽게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과 함께 아름다운 옥비녀가 들어있었지요. 이것이구나. 만득은 비녀를 들고 편지를 펼쳤는데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편지에는 연하와 도련님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적혀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만득은 급히 비녀를 품에 숨기고 편지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그는 용기를 내어 마님 앞에 서서 말했지요. 마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님은 놀란 표정으로 만득을 바라보았지요. 너는 누구냐? 어찌 여기 있는 것이냐?
전 연화 아가씨 한을 풀어주러 왔습니다. 그의 말에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만득은 그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마님. 그래야 연화 아가씨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마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것을 고백하마. 만득은 마님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연화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지요. 그날 밤 만득은 다시 호숫가로 갔습니다. 연화의 모습이 나타나자 그는 비녀를 꺼내 보였지요. 연화 아가씨, 당신의 비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님도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연화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정말 고마워요. 만득 도령, 이제 제 한이 풀렸어요. 그녀의 모습이 점점 밝아지더니 마침내 하늘로 올라갔는데 만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보상을 받을 차례예요. 어디선가 들려온 연화의 목소리에 만득은 귀를 기울였는데 그녀는 약속대로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었지요. 그런데 그녀가 알려준 보물의 위치는 뜻밖의 곳이었습니다. 그 보물은 마을 뒷산에 있는 오래된 절에 숨겨져 있다고 했지요. 만득 도령, 그 보물을 꼭 찾으세요. 당신은 보물을 가질 자격이 충분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 만득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절에 도착하자 그는 주변을 살폈는데 절은 낡고 초라했지만 어딘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 시주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만득은 깜짝 놀라며 돌아보니 한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스님, 이곳에 숨겨진 보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것을 찾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노승은 잠시 만득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보물에 대해 알고 계셨군요. 하지만 그것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노승은 만득을 데리고 절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 밑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 하지만 이 바위를 옮기려면 큰 힘이 필요하지. 만득이 봐도 그 바위는 절대 혼자 힘으로 옮겨질 바위가 아닌 듯했지요.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의 군사들이 절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큰일입니다. 저들도 보물을 찾으러 온 것 같습니다. 만득은 긴장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연하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이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군사들이 도착하자 만득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지요. 관리님, 이 보물은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관리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노승의 중재로 결국 합의에 이르렀고 군사들의 도움으로 바위를 옮기고 보물을 찾아냈고 만득이 자신은 자신의 몫을 가져가지 않고 관아의 반을 가져가도록 했고 나머지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주었지요. 그렇게 모든 일을 끝낸 만득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의 꿈속에서 연하의 모습이 아른거리더니 갑자기 방 안이 은은한 빛으로 가득 찼는데 만득은 놀라 눈을 비비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게 웬일이람? 그때 방 한 구석에서 연하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사의 미소가 가득했지요. 만득 도령, 당신 덕분에 제 한이 완전히 풀렸어요. 이제 저는 극락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다행입니다. 연하 아가씨, 이제 편안히 쉬실 수 있겠군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하지만 가기 전에 꼭 당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보물의 위치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만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보물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보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물은 조금 특별해요. 당신의 앞날에 꼭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인가요? 이 보물은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어요. 오직 남을 위해 쓸 때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죠.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하는 만득에게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로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마을에서 북쪽으로 심리를 가면 삼형제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뒤편에 작은 동굴이 있는데 그곳에 옥함이 하나 있을 거예요. 만득은 연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지요. 잠시 후 그녀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자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연하 아가씨, 이 보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하는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이 정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보물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그렇게 연하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만득은 홀로 방에 남아 연하가 알려준 이야기를 곱씹어 보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득은 일찍 일어나 연하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시리를 걸어 도착한 곳에는 정말로 삼형제 바위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펴본 후 바위 뒤편으로 돌아갔는데 과연 여기에 동굴이 있을까? 조심스레 바위 틈새를 살피자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고 그는 몸을 숙여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앞으로 나아가던 만득의 손에 차가운 물체가 닿았는데 그것은 분명 연화가 말한 옥함이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옥함을 들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보니 이 옥함은 더욱 아름답게 빛났지요. 기계, 과연 어떤 보물일까? 만득은 조심스럽게 옥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있었고 주머니 안에는 작은 옥구슬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물이란 말인가? 만득은 의아한 표정으로 옥구슬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갑자기 옥구슬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슬이 아닌 것 같구나. 그렇게 그는 옥구슬을 주머니에 넣고 마을로 돌아왔지요. 한편 그는 이 신비한 보물의 비밀을 풀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은 말라 죽어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지요. 사람들은 걱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만득은 문득 옥구슬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구슬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 옥구슬을 꺼내 구슬을 손에 쥐고 간절히 비를 기원했습니다. 부디 이 마을에 비를 내려주소서. 그 순간 옥구슬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하늘에 구름이 모여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하였고 만득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뭉클했지요. 이것이 연화 아가씨가 말한 보물의 힘이구나. 그 후로 그는 옥구슬의 힘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며 마을 사람들을 도왔지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흉년을 막고 재앙을 피하게 해주었지요. 그렇게 만득이 옥구슬의 힘으로 마을을 도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는데 어느 날 먼 고을에서 온 한 중년 남성이 만득을 찾아왔습니다. 젊은이, 그대가 바로 신비한 구슬을 가진 만득 서방이요? 그렇습니다만. 남성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제안할 것이 있는데 들어보겠소? 내 고을에 큰 장터를 열 계획이요. 그대의 지혜와 선한 마음씨로 그 장터를 관리해 주길 바라오. 보수는 넉넉히 드리리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갈 수 있을까요? 그 남성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지. 효심 깊은 그대의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드는구려. 그렇게 만득은 노모를 모시고 새로운 고을로 떠났고 그곳에서 자신의 지혜와 옥구슬의 힘을 조화롭게 사용하며 장터는 날로 번성했고 만득의 이름은 사방에 알려졌습니다. 그의 공정함과 지혜로운 판단은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만득은 장터에서 한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초이였고 만득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제가 파는 비단 어떠세요? 손수 짠 것인데 값은 착하답니다. 만득은 초이의 눈을 바라보다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요. 아, 네. 참으로 고운 비단이군요. 제 어머님께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노모는 며느리의 행실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아가, 내 덕에 이 늙은이가 살아생전에 손주 볼 수 있겠구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귀여운 딸이 태어났고 노모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만득은 이제 부자가 되어 큰 기와집에 살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검소했지요. 그는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셨다면서요? 걱정 말아요. 우리에겐 이미 충분합니다. 나누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지요. 그의 선행은 하늘에 닿았는지 만득의 집안은 더욱 번창했답니다. 그의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딸은 덕망 높은 집안과 혼인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만득의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었고 어느 날 밤 그는 꿈에서 연하를 다시 만났습니다. 만득 도령, 당신의 삶을 지켜보며 저는 참 행복했어요. 이제 당신의 선한 영향력은 이 세상 곳곳에 퍼져 있답니다. 만득은 꿈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 마당에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으세요? 잠에서 깬 그의 아내가 물었는데 만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아니요. 그저 좋은 꿈을 꾸었어.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참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오. 초이는 만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제겐 꿈만 같았어요. 그들의 행복한 삶은 계속되었고 만득의 선한 영향력은 후손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득의 후손들 중 하나가 우연히 옛집 마당에서 오래된 옥구슬을 발견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 구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은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